이제 또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열려지게 될 것이다. 네. 많은 사회 트렌드가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뭐 얘기하셨듯이 사스나 메르스 사태 때문에 오프라인 시장이 죽고 온라인 시장이 커진 것처럼 이러한 일들이 사회 전반 또 여러 산업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트렌드는 구조적으로 그런 방향성하에 있다 이거죠. 오프라인 쇼핑이 온라인 쇼핑으로 전환되는 이런 트렌드는 구조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자극제가 되는 거죠. 한번 급반등하는 거죠. 그러면서 구조가 크게 바뀌는 모습인데요. 제가 투자 관점에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좀 잡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 가지가 바로 ERP입니다. ERP 관련 종목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ERP는 말 그대로 아주 쉽게만 생각하면 클라우드 기반의 유연근무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기업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전자결제를 해야 되는데 결제를 받으러 이거 가지고 가서 결제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제 각자 자리 원거리에 앉아서 결제를 받는 게 이제 ERP의 기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수많은 조직 내 구성원들의 생산해내는 여러 소프트웨어적인 거 아니면 여러 가지 생산물, 보고서 이런 것들이 클라우드 서버를 통해서 공유되는 거, 내부 서버망을 통해서 공유되는 거 이런 것들이 ERP라고 볼 수 있는데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됨에 따라서 결국 사람들이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에 구분 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ERP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재택근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가능하게 해주는 게 ERP에 속한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ERP를 더 말씀드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ERP 시스템이 보급되는 것은 구조적인 트렌드입니다. 모든 기업들이 지금 여러 지표마다 차이가 있지만 2016년 기준으로 ERP 사업체 비중이 6.8%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직도 ERP를 보급하지 않은 수많은 주로 이제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럼 ERP 시스템을 보급하는 수많은 여러 플레이어들이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유망할 텐데 지금 많은 기업 문화가 크게 바뀌고 있죠. 특히 워라밸을 강조하는 그런 기업 문화도 있고 52시간 근무제 도입도 그렇고 근데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재택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열린 거죠. 그럼 재택근무가 원활하게 열리려면 떨어져 있어도 같이 근무하는 것처럼 환경이 마련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 내부 메신저도 ERP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카톡으로 주고받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듯이 기업 내부 서버를 이용한 의사소통 그리고 정보의 교환 공유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ERP인데 ERP 굉장히 주목받을 그런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ERP와 관련된 아이템을 현재 취급하고 있는 거는 제가 지금 떠오르는 건 전부 외국계 기업들인데 국내 기업들도 좀 있나요? 이러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는? 예, 몇 개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이제 ERP 기업이라고 한다면 이제 IBM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 밖에도 수많은 기업들이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더존이라는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포스코 ICT 이런 기업들도 대표적입니다. 여러분 몇 개만 검색해봐도 그 ERP 관련 대표적인 기업들 이제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종목에 대해서 이제 거론하는 게 조금 조심스러워서 이 정도로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교육과 관련해서도 이제 바뀌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곳만 해도 저 교수님들 지금 다 학생들 상대로 온라인 강의 지금 하느라 아주 피곤해 하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된다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트렌드예요. 그러나 이런 현상이 기폭제가 되는 것이죠. 이참에 온라인 교육 플랫폼, 이 온라인 교육 컨텐츠를 급진적으로 많이 만드는 겁니다. 저도 오프라인 강연 수요가 굉장히 많았는데 요 근래 갑자기 온라인 교육 촬영을 하자고 연락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기업 자체적으로도 그렇고요. 온라인 교육 플랫폼 기업들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시대적인 변화인데요. 네, 그럼 또 다른 분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전자상거래, 온라인 쇼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온라인 쇼핑 거래 비중이
2015년 13.2% 수준이었다가 지금 2019년 말 기준으로 약 3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에 대한 의존도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더 확진적으로 늘어날 만한 여건이 마련됐다는 거죠. 메르스 사태가 이걸 대변해주는 모습이고요.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판매 매체별 온라인 쇼핑 거래액을 보시면 2015년까지는 인터넷 쇼핑이 더 많았습니다. PC로 사는 거죠. 그러다가 2015년에 모바일 쇼핑으로 전환됩니다. 그 비중이. 이런 트렌드 속에 결국 지급결제 산업도 같이 성장하겠죠. 그러니까 지급결제 산업을 제가 가장 유망한 산업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KG 이노시스 같이 오마이스쿨의 계열사입니다. KG그룹에 있는 KG 이노시스 같은 지급결제 산업의 주가가 크게 상승했던 것도 이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급결제의 과정에서 생체인식 기술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제 지문인증, 정맥, 그리고 홍채, 얼굴인식, 목소리인식까지 이런 생체인식 기술을 적용해서 나임을 인증하는 절차를 가볍게 하는 겁니다. 특히 지금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는데 혹시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우리 국내 공항을 이용하려면 신분증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그 티켓팅 할 때 필요하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볼딩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거기에 이미 공항에 국내 공항 6개인가 공항에 이미 생체인식 기술을 등록하는 이 파티션이 따로 있습니다. 3분임은 합니다. 그러니까 정맥과 지문을 주민증과 같이 등록하는 겁니다. 결국 이제는 지문과 정맥으로 나임을 인증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거예요. 주민증을 안 가지고 다녀도 되는 과정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주민등록증 안 보여주고 제 정맥으로 인증하고 들어가 보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급결제 산업에 이런 생체인식 기술들이 적용되면서 나임을 인증하는 절차를 굉장히 가볍게 만드는 거죠.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모바일 쇼핑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지급결제의 간편화, 이것은 굉장히 필요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대단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생체인식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신분증을 블록체인에 태우는 겁니다. 블록체인에 대해서 또 설명드리려면 굉장히 긴데 그냥 짧게만 말씀드리면 어쨌든 블록체인은 정보를 이런 생체인식 기술과 같은 이런 정보를 어디서든 허위나 조작 없이 투명하게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3대 DID 연합이라고 해서 등장했습니다. 이게 DID 연합이 결국 이 디지털 신분증을 등록하고 이것을 활용하는 건데요. 이미 거의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이렇게 정부, 기업, 그리고 공공기관 같이 맞물려서 디지털 신분증을 도입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급결제 산업이 정말 혁신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지급결제 서비스를 저는 구글의 OK 구글 서비스라고 저는 보통 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애플 스마트폰에 대고 OK 구글, 누구한테 얼마 송금해줘, 목소리 인식 기능이죠. 이것만으로 송금이 완료되는 겁니다. 이런 그러니까 것들, 그 음성비서 그렇죠. 서비스. 음성비서처럼 지급결제라는 하나의 금융 서비스 중에 일부를 전달하는 것이죠. 내 음성을 인식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영역인데 지급결제 산업의 기술적인 핀테크적인 성장도 같이 맞물리면서 지급결제 산업의 성장세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어보면 반대로 네.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나 네. 이런 것들은 정말 사양 산업이 될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성장세가 꺾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중장기적으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단기적으로는 항상 플럭추에이션이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백화점의 수가 지금처럼 유지될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지금 뭐 벌써 점포들 내놓는 곳들이 뭐 뉴스 나오잖아요. 예, 마트들. 예. 그렇죠. 예. 자, 그 외에 또 성장 산업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게 이 전체의 성장 영역을 언택 서비스라고 규명을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제 비대면. 그렇죠. 비대면. 이게 언컨택의 줄임말 언택. 그러니까 비대면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게 입출금 거래의 채널별 업무 처리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 입출금을 할 때 대면으로 하느냐, 뱅크 텔러를 만나서 거래하느냐,
아니면 ATM에서 하느냐, 인터넷 뱅킹으로 하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묻는 건데, 인터넷 뱅킹이 지금 2019년 1분 기준으로 55%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대면 거래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는 대면하는 거래가 줄어들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연상케 해주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제가 2018년에 2020년 정도가 되면 웬만한 대형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의 경우에 사람을 통해 주문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전망한 적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한 2주 전부터 우리 이미 롯데리아에 사람을 통해 주문하기가 어렵습니다. 없습니다. 그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금으로 결제할지라도 주문은 키오스크를 통해 주문을 하고 현금을 사람을 통해 제공을 하는 한이 있어도 주문은 100% 키오스크를 통해서만 주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오스크와 같은 비대면화를 만드는 그 키오스크 산업이 굉장히 또 중요한 또 언택 서비스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는데, 또 이게 키오스크가 더 급진전됩니다. 어떻게 급진전되느냐? 모바일과 연동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굉장히 유명한 맛집 같은 데 가면 대기 순번이 뭐 100명 이렇게 길 걸로 생각하는데 사람이 없어요. 왜 그랬나 봤더니 거기서 대기 번호를 받고 제 스마트폰으로 대기 순번과 언제쯤 내 순번이 될지를 알려주는 테이블링이라는 이런 플랫폼도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과 키오스크가 연동되는 것이고 결국 기다려야 돼도 그 자리에서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테이블링 서비스는 동네 병원들도 다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병원에 감기가 걸려서 가면 주말 토요일 날 가면 1시간을 기다리래요. 그러면 거기서 안 기다리고 밑에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다가 스마트폰의 대기 순번을 확인하고 내 시점이 됐을 때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언택 서비스라는 영역에 키오스크의 고도화를 꼭 꼽을 수 있고요. 제가 뭐 들어드릴 수 있는 사례는 굉장히 많은데 꼭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들려드리고 싶은 게 언택 서비스의 거의 끝단, 이게 무인은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인 서점, 무인 마트, 무인 편의점 다 등장했단 말이에요. 무인 카페도 등장했죠. 근데 무인은행 가능할까라고 질문을 많이 주세요. 근데 무인은행이 가능하게 하는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만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 앞에 말씀드렸던 생체인식 기술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인은행이 불가능한 이유는 마트에서는 그냥 물건 사가면 되지만 은행 서비스는 나임을 인증하는 절차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미 실제 사례로 바이두가 개발한 안면인식 기술을 중국의 Agricultural Bank of China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농협은행 정도 될 것 같은데 ABC. 여기서 바이두가 개발한 안면인식 기술을 ATM에 삽입합니다. 다시 말하면 카드도 통장도 신분증도 없이 맨몸으로 ATM에 와서 나임을 인증하고 내가 필요로 하는 은행 서비스를 다 누립니다. 이게 무인은행으로 진화하기 위한 1단계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언택 서비스가 크게 확대되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저는 사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원격 진료에 관한 네. 한국의 앞으로 정책 스탠스가 어떻게 바뀔까 네. 이게 되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네. 지금 우리 전염병 나올 때마다 전부 병이 전파되는 근원지 중에 하나가 병원이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는 어차피 이제 대중들이 모이는 장소는 전부 이제 와해가 돼갈 거라고 저는 보는데 네.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데가 병원 아닐까. 예. 근데 지금 우리 그동안은 뭐 법적으로 이게 위법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데 네. 이번에 이제 이런 계기로 네. 어떻게 과연 이 정책이 바뀌게 될지 그 네. 산업이 과연 중국 같은 경우는 홍콩에서 예. 엄청나게 크게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아니면 그대로 의사협회나 뭐 여러 가지 이권 관련된 단체들의 네. 그 반대로 그냥 다시 그냥 가라앉을까? 네. 이게 되게 좀 포인트로 보고 있는 곳이고요. 아, 그러세요? 네. 이 원격 진료 관련해서 법적으로 이제 불가능했었는데 이제 규제 자유 특구라는 것을 지정하면서 2019년 7월 달입니다. 규제자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규제자유 특구 지역을 7개 지역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산은 이제 블록체인의 규제 자유 특구, 규제 프리존이 되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각 지역마다 이모빌리티라든가 뭐 여러 산업마다
그 특화된 지역을 선정해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는데 강원도를 규제자유특구 지역 원격 진료 디지털 헬스케어를 이 규제자유특구 지역으로 선정을 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원격 진료는 물론 이런 바이러스 사건은 좀 다른 예지만 일반적으로는 인구 밀집도가 높은 서울 같은 지역은 사실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도서산간이라든가 섬 지역 같은 데가 디지털 헬스케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병원이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병원 진료 한번 받으려면 산 넘고 산 넘어서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격 진료 서비스에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강원도라든가 아니면 그 섬 지역을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강원도로 선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역시 의협과 주요 의료 단체들의 반발로 그게 이제 무산됐던 거죠. 근데 그 원격 진료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이제 공감하고 이권이 개입되면서 이게 좀 무산되는 분위기가 좀 있었지만 지금 이런 이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 감역 체계를 더 강화하고 그리고 보건이나 바이러스 이제 플랫폼 같은 것들을 더 개발해 나가고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필요성이 더 부각되는 과정에서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건 모든 산업 분야가 이제 온라인화 되는 게 이제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고요. 네. 당연히 그에 따른 이제까지 여러 가지 인력 부분들이 다 이제 실직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네, 네. 그러한 것들은 결국 오프라인 매장들의 철수, 네. 모든 분야를 가리지 네. 않고 결국 상업용 부동산의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네. 뭐 이게 다 연결이 되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참 갈수록 어려워지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 같고요. 네. 하여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